오오오. 오오오. 자, 이번 이야기는 반지에 사는 꼬마 님께서 들려주실 시가도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의 등에 소름이 쫙 돋을 만큼 오싹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동맥 어머님, 늦을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내란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모리 단진 꼬마님, 오늘 이야기가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직업과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두 개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20대 초반, 아주 어릴 때 겪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경험이에요. 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 일은 바로 2010년 7월 29일,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나는 이유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당시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끼리 활동하는 커뮤니티 카페에 글을 남겨놨기 때문이에요. 그 글을 다시 보면서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됐죠. 그때 저는 단진 매각이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였고 밤에는 시급이 1.5배여서 자주 밤을 새우며 일했죠. 그 지역이 집안이다 보니 햄버거 가게의 배달 시스템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았고 배달 인프라도 부족했죠. 시급은 4,000원을 조금 넘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1.5배면 당시엔 꽤 괜찮은 돈이었어요. 저는 보통 밤 9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낮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주문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인근 대학교 옆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햄버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건물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마침 제가 그 센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 구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배달 가방을 챙겨서 출발했어요. 그 건물은 아울렛처럼 생겨서 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넓게 트여 있어서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피트니스 센터의 바디 위에서는 건물 바깥을 돌아서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대략 3층 높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계속하시겠습니까? 피트니스 센터로 가는 길은 조금 복잡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냥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피트니스 센터로 올라다니로 했죠. 그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도착하고 나서 햄버거를 드리고 결제를 마친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때의 상황은 정말 기분 나쁘게도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내리기 전에 자주 느끼던 기분이었어요. 마치 머리를 물에 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기다렸죠. 문이 열리자마자 한 발자국 내디디는데 그 순간 제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주차장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현관등이 다늑했던 공간이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돌아갔는데 확인해보니 여전히 1층 버튼이 켜져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건물은 새로 지어진 곳이었고 1층은 영화관이 있었다가 문을 닫았던 상태였죠. 제가 그 건물을 잘 알았던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구조를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근데 1층은 비어있던 상태였어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보았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 순간에는 머리가 멍해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그 상황을 지나며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 몰래 학교를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강령술도 해보고 그때부터 귀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죽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정말로 귀신들이 우리를 해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하지만 그날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귀신을 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머리가 곤두서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다리가 초들거렸어요. 그 시간은 정말 길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계속해서 작성할까요? 그 상황에서 저는 발판질판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바로 뛰어가야 할지 아니면 어둡고 음산한 지하 2층으로 들어가야 할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은 오래된 햅틱폰이었고 최신 스마트폰처럼 손끝으로 쉽게 터치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터치가 안 되면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그 버튼이 자꾸만 흐릿하게 보였고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하게 얽히고 생각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5초, 6초 짧은 시간 동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가고 말았죠. 매장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금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이런 말을 믿겠어? 라고 말하며 모두 웃기만 했죠. 그때 저는 몸이 아직도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도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그때의 일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하 1층을 눌렀던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눌렀나?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리를 맴돌았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낮 시간에 그 건물에 다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여기에선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관리실에서 CCTV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하 1층은 예초의 버튼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그 공간은 영화관이 있었던 자리였지만 이미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제가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지만 그곳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1층을 누르고 지하 1층으로 내려만 게 맞다는 증거가 영상으로 남아 있었죠. 그 순간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 구조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기현실적이고 섬뜩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사는 제게 그 기상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기상골은 전원도 내려가 있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저는 더욱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만약 기상고로 나눴더라면 그곳에서 무엇이었을까? 불빛을 따라갔다면 그 길은 열려 있었을까? 그 길을 따라 나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날의 일은 지금도 내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와 혼란은 그 어떤 순간보다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그 기산고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깜깜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마치 시간 속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계속 저를 괴롭히며 그날 밤의 경험은 저를 평생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세부사항과 감정을 삽입하여 이야기의 전기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경험 중 하나인데요.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저는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는 한 남성분이 하셨고 그분은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서 사모님이 차를 사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차를 보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도 팔고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분은 저에게 저녁 8시에 미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분에게 제 명함을 문자로 보내고 매장에 있는 담직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시가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남성분은 이번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밤 10시에 상담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도 피곤했지만 24시간 대기 중이라서 그 시간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상담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고 차종 카탈로그와 견적서를 준비한 뒤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거리가 상당히 멀고 교외 지역이라서 길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시에 출발해서 9시 반쯤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외지 시골 마을이었어요.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 아무도 없는 듯한 정말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죠. 차를 몰고 한참을 들어갔지만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에 맞는 길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서 길을 물었어요. 그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속 가세요. 거기까지 가면 길이 나옵니다라고만 하셨죠. 그렇게 다시 산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산길이 나중에 알게 된 소반도로였어요.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다 보니 드디어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정말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차를 주차할 공간도 없었고 주변은 고요하고 아무도 없었죠. 저는 전화해서 사모님께 도착했다고 알리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사모님이 조금 뒤에 나오셨고 그때서야 차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 기도원은 오래된 건물로 비닐하우스 위에 검은 천이 덮여 있었고 분위기가 매우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이라서 그냥 봐야만 했습니다. 기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걷고 들어갔는데 내부는 생각보다 꽤 넓었습니다. 방석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고 십자가도 벽에 걸려 있었죠. 그러나 가장 이상했던 점은 그곳의 침묵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기도원 안에서 차를 살펴보면서도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곳에 있던 친척분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조차도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한 기분은 더 커져갔고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느낀 단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들 무표정했고 분위기는 매우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계속 불안감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왜 여기 있는 걸까? 라고 자문하면서 차를 다시 보았습니다. 차를 살펴보는 동안 그곳에서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저는 그 기묘한 분위기를 떨쳐버릴 수 없었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기도원에 대한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겪은 불편한 기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는 한 영업사원으로서 겪었던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고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사람은 한 남성분이었고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의 사모님이 차를 구매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저녁 8시에 미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신뢰가 가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 명함을 문자로 보내고 매장에서 당직자와 저녁을 먹으며 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6시가 조금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밤 10시에 상담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24시간 대기 중이라 그 시간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뒤 차를 몰고 출발하기로 했죠. 주소를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거리가 꽤 멀고 교회의 몇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길이 많이 복잡할 텐데 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했죠. 9시에 출발했지만 도착한 곳은 정말 외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몰고 계속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길은 좁아졌고 저도 이게 맞는 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길을 물었고 그분은 계속 가세요.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산길을 따라 계속 들어갔고 결국 도착한 곳은 매우 미진 집이었어요. 차를 주차할 공간도 없었고 주변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사모님께 도착했다고 알리고 기다리던 중 잠시 후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때 저는 차를 보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은 너무나 낡고 비닐하우스 위에 검은 천이 덮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고 그곳에 가는 순간부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넓었고 방선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십자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공기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를 보면서도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 해석된 부분이 많다고 하며 종교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며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상당히 진행되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종교적인 이야기만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화나 차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자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차를 팔러 왔는데 왜 종교 얘기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이 상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만 커졌습니다. 그 순간 제 직감이 정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몸이 점점 더 긴장되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화나 더 이상 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상담을 마침소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신분증을 요청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였지만 그분은 제 이름을 확인한 뒤 또 다른 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고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곳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서둘러 매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황은 제 머릿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 기묘한 기분은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기한이 진행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매우 참으라니 이야기를 이어가셨고 저는 점점 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고 그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목사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계속하셨지만 저는 그 목소리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이 점점 더 긴장되고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차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마시기로 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저희 몸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며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잠깐만, 이 돌참을 하셔야 해요. 그 말이 제 뒤에 들리자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직감적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몸은 이미 다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스마트키를 손에 쥐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탑승한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매우 강렬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빠져나가야겠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2초가 지나면서 시동이 걸렸고 차는 드디어 그곳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끝내야 한다.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차를 돌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동안 제 몸은 너무나 긴장되었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차를 몰고 나오면서 주변의 풍경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제 머릿속은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이곳을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만 했어요.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는 죽들 살들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나가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젠 끝냈다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차를 돌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동안 저는 그때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그 기묘한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고 제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자동차 상담이 아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 사건을 마친 후 저는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그날 밤 이후로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을 떠올리며 불안해했죠. 그러나 그 경험 덕분에 제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된 걸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안감과 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주위의 사람들을 의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제 아들은 그때 3살이었고 만약 누군가 저를 쫓아온다면 제가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급하게 돌아서다 보니 결국 우리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저는 단단히 말했어요. 그냥 일이 좀 있었어. 하지만 아내는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결국 저는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놀라며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걸 듣고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 후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날 밤의 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그곳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혼자 가긴 좀 무서워. 너도 같이 가자. 동생은 처음에는 그저 장난처럼 받아들였지만 결국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하고 다시 그 마을로 향했죠. 동생은 야구 배트까지 챙기고 심지어 휘발유까지 가져왔어요.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싸우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차를 몰고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갔을 때 저는 또 다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 기도원으로 가야 하나? 그때부터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기도원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기도원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전봇대도 없고
전기가 들어오는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기도원에 들어가자 밤선이 깔려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곳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 기도원이 맞나 생각하면서도 봄쌤들에게는 그냥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곳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철저히 잊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던 중 전화를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고 마치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봄생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경찰에 신고해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했더니 봄생은 그런 것들은 경찰도 숨쓸 수 없고 말하며 그냥 포기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목 뒤에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목을 잡혔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고 끔찍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대포폰의 발신지라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건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생은 잠시 고민한 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다 며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매장으로 돌아와서 앉아 있었고 계속해서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매장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팥수 무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분은 별다른 지도를 하는 분은 아니지만 영업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분은 귀신의 논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종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해결하려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하는 것들이 점점 신빙성 있어 보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죠. 특히 그 기도원에서 겪은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면서 이곳이 귀신의 논관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과 다시 그 기도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워라는 생각이 들었고 봄샘에게 나 혼자 가기는 너무 무섭다. 너도 같이 가자고 말했죠. 봄샘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대했지만 결국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를 몰고 기도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돔생은 웃으면서 이번엔 우리가 뭔가 해결해보자 라고 했고 저는 그냥 묵묵히 길을 따라갔습니다. 돔생은 야구 배트와 휘발유를 준비해왔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채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시 그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전봇대도 없이 그곳은 여전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곳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공간 같았고 도저히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생각하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안은 여전히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담석과 십자가만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없고 그 분위기 속에서 더욱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아무도 없지? 이곳은 왜 이렇게 음산한 기분이 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기도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동생은 짜증을 내며 이게 뭐냐? 장난하냐? 라고 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지면서 저는 그곳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고 그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기도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기이한 기운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과연 귀신의 농간일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의도에 의한 일일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혼란스러웠고 모든 일이 기묘하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어요.